안녕하세요. 공장장 권한대행입니다. 오늘 2017년 1월 11일은 수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무척 춥습니다. 지금 보니 서울 지역 기온이 영하 8도군요. 오늘 정오에도 일본 대사관 앞에는 위안부 할머니들이 모이실 겁니다. 1992년 1월 8일 시작한 수요 집회가 1265번째를 맞는 겁니다. 20만 소녀들이 끌려갔습니다. 그중 3분의 2가량은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이제 39분이 계십니다. 우리 헌법은 다시는 그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는 약속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대한민국 전체의 합의입니다. 소녀상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 자체입니다. 할머님들을 영원히 잊지 않기 위한 약속입니다. 날이 무척 사납습니다. 할머님들 꼭 건강하셔야 합니다. 악마 변호사의 짧은 생각, 양기열이었습니다. 뉴스공장 홍보수석,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 이한류 시사인. 김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추운데 나오시느라 고생하셨죠? 다들 엄청 춥네요, 진짜. 그러게요. 올겨울 들어서 좀 제법 쌀쌀하고 사나운 날씨가 온 것 같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오늘 뉴스 전해주세요. 어제 이 헌법재판소에서 박 대통령이 드디어 이 7시간에 관련된 내용들을요, 이 성명했다, 그러니까 답변을 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박 대통령이 어제 이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에 대해서 이 16쪽 답변서를 냈는데요. 여기에는 이 보고서를 받고 검토했다라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날따라 컨디션이 안 좋아서 관저 집무실 근무를 마음먹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배가 완전히 뒤집혀 가라앉은 사진을 보고받은 뒤에도 이 4시간 가까이 관저를 벗어나지 않고 보고서를 검토했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실이 처음 나왔다라고 소개는 하셨는데 구체적인 사실이 없어요. 그렇죠? 네, 낸 게 16쪽이고요. 거기에 타임테이블로 이렇게 쪼개서 내긴 했지만요. 사실은 이미 알고 있거나 혹은 알려졌던 내용들이긴 합니다. 그리고 처음 보면 청와대에 무장 투입이 있을까봐 이거를 관저 같은 것을 알려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뭔가 거기에 대해서 걱정이 굉장히 많은가 봐요. 근데 실제로 관저 사진 같은 경우가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라든가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에도 다 나왔었거든요. 이미. 그렇죠. 그것도 못 알려주겠다는 거고, 제가 이 답변서를 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뭐라고 해야 될까, 다 보고만 받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죠. 보고받았다 그런 내용이 주로 있습니다. 대통령이 할 일을 했느냐, 헌법재판소에서는 무엇을 했느냐라고 물어봤는데 나는 보고를 받았다. 그게 대통령의 역할이다라고 그동안 일을 해왔던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그 중요한 시간에도 그 정도밖에는 하지 않았던가라는 거고, 또 나왔던 게 정말 궁금해하는 게 이게 도대체 그 긴 시간 동안 무슨 보고를 어떻게 받았길래 상황인식이 제대로 안 돼 있었나라는 부분이었는데, 글쎄 다른 것보다도 관저 집무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긴 했는데 최소한 다 인정을 하더라도 그러면 정말 긴급한 상황이니까 3시부터 이제 가야겠다. 가야겠다 해서 2시간이나 걸렸다는 것도 이상하지만 그 2시간 동안 TV는 볼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런데요. 이 피청구인, 그러니까 대통령 이 변호인 쪽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요. 거기에는 TV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TV로서 상황을 파악하진 않았다. 그러면서 비서진들이 별도의 사무 공간이 있었고 거기에 텔레비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이 보도되면 이 직접 혹은 전화나 쪽지 메모로 보고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렇게 밝힙니다. 비서진들이 상황을 보고한다는 게 그 시각이 온 국민들이 세월호가 거꾸로 넘어가는 모습을, 물에 잠기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워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는데, 그럼 그 비서진들은 한 번쯤 와서 대통령님 이것 좀 보세요 이 말도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실제로 사실 눈으로 보면 보는 충격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알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아침 9시 15분부터 사실 이 YTN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제 그렇게 따지면 3시, 5시 이전까지도 충분히 앞으로 당겨서도 그 상황을 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참
예, 김 기자님 그때 현장에 계셨다고 잠깐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날 보도를 보고 처음에는 뭐 전원구조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서 안심을 하다가 예. 상황이 점심때부터 심상치 않다라는 걸 깨닫고 급하게 진도로 내려가서요. 그렇지만 서울에서 진도까지 가는데 시간이 꽤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한 6시, 5시 정도에 도착을 했던 것 같은데요. 그때 이미 뭐 뱃머리밖에 남아있지 않았던 상황이고요. 이 물 밖에는요. 서울에서 진도까지 갈 때 꽤 뭐 시간이 걸렸다라고 하셨는데 청와대 관저에서 중대본까지 가는데도 시간이 꽤 걸렸었습니다. 하여튼 어제 그리고 인상적이었던 답변서의 그 표현들에 보면 관저 집무실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네. 그 관저 집무실에 관해서는 저희가 그 전문가분 그 관저 집무실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의 인터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들려드리기로 하고요. 다음 두 번째 뉴스는 뭐죠? 예, 이와 관련해서 박 대통령에 대한 또 해명이 하나 더 나온 건데요. 이 세월호가 물에 완전히 잠긴 참사 당일 오후에 이 학생들이 구명조끼 입었다는데 그렇게 발견하기 힘드냐 네. 이렇게 말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지금까지도 충격을 주고 있는 그렇죠. 발언이죠. 예, 이에 대해서 이 해명을 한 건데요. 이 배가 일부 침몰해서 선실 안에 침수됐더라도 학생들이 구명조끼를 입고 있으니 물에 떠 있을 것이므로 이 특공대가 투입해서 발견할 수 있지 않았냐라는 취지의 질문이었다라는 겁니다. 배 안에 예. 엄청나게 넓은 공간이 있고 그게 배 안에 무슨 수영장처럼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구명조끼를 입은 채 그 안에서 학생들이 떠 있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게? 그렇게 들리는데요. 이게 좀 황당한 상황 인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야기를 오후 5시 15분 정도에 이 중대본에 가서 하거든요. 그렇죠. 그게 TV 중계가 그대로 됐었고 예. 지금까지도 가장 도대체 이건 상황 인식이 안 됐던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였는데 그게 왜곡됐다라는 거잖아요. 전체 취지에는 그런 게 아니었는데 그 부분만 따가지고 마치 악마의 편집 이런 것처럼 자꾸 언론에서 문제 제기를 한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이었던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게. 예, 하지만 그때 말씀처럼 생방송으로 대부분 국민들이 그 전체의 워딩들을 봤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마치 이제 의도적인 왜곡이나 악의적인 편집이라고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언론인의 한 사람으로서 해명이 됐어요? 글쎄요. 그게 11시 반에 이미 뱃머리가 완전히 물속에 잠겼거든요. 그렇죠. 그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더라도요. 그 뱃머리가 빼고 다 잠겨있는 상황에서 그 안에서 수영장처럼 아이들이 구명조끼를 입고 구조를 기다릴 수 있다라는 상황인식이라고 한다면요. 글쎄요. 좀 끔찍합니다. 정말로 그렇게 생각을 했더라면 그것도 문제네요. 사실은. 알겠습니다. 네. 어제 또 굉장히 놀라운 뉴스가 하나 또 나왔죠. 큰 뉴스가. 예, 이 또다시 태블릿 PC입니다. 이 태블릿 PC가 한동안 화제가 됐었는데요. 이 제2의 최순실의 태블릿 PC가 나왔다라는 특검의 발표입니다. 이것을요, 이 장시호 씨, 그러니까 최순실 씨 조카가요, 이것을 검찰에 이 특검에 제출한 건데요. 이 태블릿 PC 안에는 이 삼성과 관련된 많은 자료들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최순실 씨와 관련된 뇌물죄 혐의가 더더욱 밝혀질 수 있는 단서들이 마련된 거죠. 그러니까 이 태블릿 PC는 2015년 7월부터 12월경까지 썼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삼성과 관련해서 제기된 의혹들이 2015년 7월경에 그 전에 과연 승마협회를 통해서 정유라 씨에 대한 말 지원 같은 것들이 계획이 이루어져 있었느냐, 아니면 대통령 독대할 즈음에는 이재용 부회장이 과연 그런 상황들을 파악을 하고 있었느냐, 자신의 이제 승계 과정과 관련해서 이런 내용들이 지금 의혹의 핵심인데 그때 마침 썼었던 내용이고, 그렇죠. 예, 최순실 씨가 직접적으로 주고받은 이메일 같은 것들이 담겨 있다라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거는 어디서 났대요? 제가 잠깐 아까 들어보니까 들어오다가 마침 외국인 여기 이제 TBS 진행하시는 분이 감옥에 있는 장시호 씨가 어떻게 최순실 그 태블릿 PC를 가지고 있다가 검찰에 내느냐라고 궁금해하더라고요. 예, 충분히 궁금해하실 수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 장시호 씨가 가지고 있긴 했지만요, 이거를 검찰에 낸 건 장시호 씨의 아버지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장시호 씨에게 가지고 있게 되었냐 보면요, 지난해 10월에 최순실 씨가 장시호 씨한테 전화를 해서요, 자신은 독일에 있기 때문에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이 짐을 좀 맡아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맡아야 될 짐 목록을 직접 다 읊어줬다고 하는데요. 최순실 씨가요. 거기에는 이번에 낸 태블릿 PC 그리고 청와대에서 받은 쌀 그리고 이 비선진료 의혹을 받고 있는 이 김영재 원장 부인 회사의 화장품 이런 것들을 옮겨달라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면세점에다 납품됐고 대통령이 직접 써보니까 좋았다고 했던 화장품도 있었고
그걸 목록까지 만들어서 조카한테 맡겼다는 거예요? 예, 이것들을 좀 챙겨가지고 따로 이제 놔둬달라라고 한 건데요. 그러니까 전체 짐들 중에서 이것들은 중요한 것들이니까 따로 보관을 해달라. 예, 그렇죠. 그런데 이게 하필이면 CCTV에 찍힌 겁니다. 이 장시호 씨가요, 이런 짐들을 자신의 직원들과 함께 옮기는 장면들이 CCTV에 찍혔고요. 최순실 씨의 그 많은 것들 중에서 이걸 골라내는 모습이 CCTV에 찍혔다. 예, 그리고 그 CCTV를 토대로요, 이 특검이 이게 뭐냐라고 추궁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훔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이제 물어보니까요, 이제 궁지에 몰린 장시호 씨가 그게 아니고 이 이모가 부탁을 한 거고 나는 그것을 옮겼을 뿐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사실을 인정하고는 그걸 가지고 있던 아버지한테 연락을 해서 좀 갖다 달라라고 한 거죠. 그럼 지금까지 사실 JTBC에서 입수해서 냈던 것들은 원래 이게 버리고 간 건지 아니면 누가 거기에 의도적으로 넣은 건지 아니면 그 태블릿 PC 안에 들어있는 문건들도 심지어 그것들조차도 조작이 돼서 집어넣은 것이다. 그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최순실 씨 쪽 변호인. 그렇죠. 최순실 씨 변호인은 최순실 씨가 태블릿 PC를 쓸 줄도 모르는 것을 안다. 뭐 결정적인 증언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그게 다 거짓말일 수 있다는 거고. 그렇죠. 예. 그런 주장을 또 할지도 모르겠어요. 이거 장시호 씨한테 맡겨놓은 건데 마음대로 검찰에 내버리면 어떻게 하냐. 원래 맡긴 물건을 자기 마음대로 처분하면 횡령이라는 범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조카와 이모 사이이기 때문에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범죄가 아닌 거고 여러 가지로 따져봐도 이거는 불법적으로 얻은 증거도 아니기 때문에 과연 이것에까지 뭐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인데 어쨌든 최순실 측에서는 이것도 인정 안 하겠죠? 예, 뭐 똑같은 입장입니다. 최순실 씨 태블릿 PC 사용 못한다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고요. 똑같이 감정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김원중 공장장은 감정을 하는 순간 오염될 것이라는 주장을 끊임없이 했었고 바깥으로 감정이 나가는 순간. 나가면 저는 그거는 불가능할 것이다. 어느 쪽이 뭐 맞다 틀리나가 아니라 과연 이렇게까지 증거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잡아떼고 있는 사람들이 참 이해가 안 갑니다. 변호사 입장에서는. 또 다음 뉴스.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어제도 좀 계속 전달해 드렸었는데요. 쭉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SBS 보도인데요. 이 특검팀이 청와대 관계자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블랙리스트가 문화계에 국한된 일이 아니다라는 정황을 포착했다라는 건데요. 이 청와대의 거의 모든 수석 비서관실이 분야별로 이 정부 지원 배제 대상자 명단, 그러니까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라는 진술을 확보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시킨 것은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었고요. 이것을 만들어서 보고하라고 지시했고 이 대선 캠프 출신 비서관들이 실무를 주도했다라는 보도입니다. 아니 문화계가 아니면 그럼 어떤 영역이 있을까요? 왜 굳이 문화계 같은 경우에는 뭐 문화융성 사업이라든가 뭐 스포츠 사업 같은 것들과 관련해서 뭐 개인적으로 최순실 씨가 이익을 취할 가능성도 있었지만 다른 부분에는 뭐 어떤 예를 들어서 언론 같은 거 그런 것도 문화계에 포함될 것 같아요. 언론도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들어가 있어서요. 실제로 뭐 시사인 등을 포함한 언론사들이 여기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거기는 뭐 그냥 문화계만 국한할 이유가 없었겠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진짜로 만들었다라면. 뭐 5만 대 다 만들었다고 하는 게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긴 한데요. 뭐 지금까지 해왔던 행태를 본다면 문화계에만 뭐 국한되진 않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게 근데 최순실도 보고를 받았다면서요? 계속해서 전해드리면요. 이 JTBC 보도입니다. 이 문체부가 만든 블랙리스트를 최순실 씨 측에도 보고했다라는 진술이 나왔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 구체적인 정황은 2015년 3월 27일에 이 문체부에서 만든 문건을 보면 여기에 장애인 연극단체 대표가 세월호 관련된 리트윗을 하고 야당 정치인을 팔로잉한다. 이런 내용이 문건에 있다는데요. 이 해당 문건의 작성자는 문체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인 최아무개 씨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검찰 조사에서 그 해당 문건을 이 최순실 씨 측근이었던 고용태 씨에게 전달했고 이 고용태 씨는 자신이 그것을 요약해서 최순실 씨에게 보고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고용태 씨가 그런데도 중간 관여를 했었고 아니 블랙리스트를 최순실 씨가 보고를 받은 것도 이상하지만 장애인 연극단체 지원을 끊어버리면 그분들은 뭘로 어떻게 생존을 하라는 거죠? 생존권 자체를 위협한 거잖아요. 그건. 그렇죠. 참 문화융성을 하는 게 아니라 문화 자체를 말살을 시킨 거죠. 사실은 그 다양성이라는 부분들을 가장 존중받아야 될 다양성이 있는 게 문화계고 그게 사람이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정말로 기본적인 어떤 생계가 추구된 다음에 만족된 다음에 그 추구해야 할 가장 큰 가치들이 문화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게 대한민국이라는 데 가장 큰 경쟁력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게
본인들이 주장했던 거잖아요. 문화융성 그렇죠. 사업이라는 예, 게. 뭐 창조경제, 문화융성. 예. 이게 뭐 갑자기 목소리 높여봐야 소용이 없다는 생각이 또 드는데 다음은요. 이거 더 씁쓸한 뉴스라고 여기실 수 있을 텐데요. 심지어 이 블랙리스트에 오른 이 유명한 작가들의 해외 진출까지도 이 정부가 막았다라는 증언이 나왔다라는 건데요. 이 김현수 작가, 김혜란 작가 아마 이름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 문학 담당 기자였습니다. 예. 워낙 그 베스트셀러를 많이 쓰기도 했고요. 이 작가들의 작품이 영화화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두 작가가 이 세월호 관련된 시국선언 등 블랙리스트에 포함됐었거든요. 아니 김현수 작가 글은 아시는 분은 이제 김현수 작가를 아시는 분은 이게 무슨 어떤 정치적 그런 뭐 뉘앙스를 띤 그런 글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굉장히 섬세하잖아요. 예. 이 김현수 작가 글은 여성 작가로 사람들이 착각을 할 만큼 그런 글들을 많이 쓰는 분인데 이걸 해외로 나가는 걸 아예 막았다. 번역을 못하게. 예, 2015년 11월에 미국 듀큐대에서 이 문학행사 초청이 있어서 한국문화번역원에서 요청을 했었는데 두 사람은 위에서 싫어하기 때문에 초청 대상 될 수 없다. 이렇게 번역원 측에서 거부했다라는 겁니다. 위에서 싫어했다라는 거는 그 위는 어딜까요? 참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고 보니까 맨부커상을 한강 씨가 받은 것도 그냥 외국인 번역가가 직접 번역을 한 거였잖아요. 예,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찾아냈던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는 문화융성을 하기 위해서는 해외의 도움이 필요한 나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다음 뉴스는 뭐죠? 예, 뭐 이번엔 또 영화입니다. 이 영화조차도 이 외교관의 증언으로 나온 건데요. 이 변호인, 광해 이런 영화들을 해외 상영을 금지하겠다라는 건데 이 현지 외국인이나 교민에게 한국 영화를 상영하는 행사 때 상영하지 말아야 할 영화로서 정부가 정해줬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외교관의 증언으로서요. SBS가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인 같은 영화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런 영화로 나오는 것을 지극히 싫어했다. 말씀 전해주셨지만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이 영화를 그렇게 싫어했다라고 하고 그 참 대중영화인데 김영석 감독의 말 맞다는 1000만이 넘게 본 사실 대중영화, 상업영화이고 대중영화인데요. 뭐 더 이상 말씀드리기조차도 싫어지네요. 여러 번 얘기를 드렸기도 했고요. 다음 뉴스도 말씀해 주시죠. 예,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 대선 당시에요. 네거티브 대응 전략도 최순실 씨가 주도했다라는 정호성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이 나왔다라는 건데요. 뭘 안 한 거예요? 뭘 안 한 거예요? 최순실 씨는. 예. 그 하필 네거티브 대응 전략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예. 특히 그 TV 대선 토론이 있었을 때요. 이 이정희 후보와 굉장히 좀 각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대통령. 그때 당시 박근혜 후보가요. 그러자 1차 TV 토론 때 이런 각을 세운 모습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정희 후보를 공격할지에 대한 포인트를 그 최순실 씨가 읊어줬다라고 하는 건데요. 뭐 거기에 대해서 그 이정희 후보에게 27억 원이나 먼저 토해내라라고 맞받아치라 이런 제안을 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구체적이네요. 예, 그렇죠. 아니 근데 어제 제가 이제 말씀 못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뉴스를 읽어주시고 나서 나중에 다시 보니까 최순실 씨랑 정호성 전 비서관이랑 박근혜 대통령이 세 사람이 같이 얘기를 한 부분, 이제 대통령 취임 앞두고 한 부분이 어제 나왔었잖아요. 예. 그게 굉장히 인상적인 내용이 저는 있더라고요. 최순실 씨가 문화체육융성 사업이라고 하자라고 하니까 박 대통령이 문화융성을 하자. 그렇게 하면 너무 노골적이다.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또 그걸 받아들였어요. 예, 그렇죠. 최근에 나온 여러 가지 언론에 나온 얘기들 중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한테 반론을 제기하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기한 거는 처음 봤습니다. 네네. 처음 봤어요. 생각해보니까 되게 황당하더라고요. 그 많은 뉴스들 중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한테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게 처음이었구나. 그 다음에 또 하나 마음에 걸리는 게 뭘 생각하고 있었길래 체육이란 말까지, 문화체육융성까지 하면 너무 노골적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보통 그렇게 하면 너무 노골적이잖아라고 하는 건 뭔가 바라는 게 있었을 때 하는 얘기잖아요. 예. 그 부분도 사실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는 그런 대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건 사실 어제 나왔던 얘기인데 어제 말씀을 못 드려서 전해드렸습니다. 또 다음 뉴스는요. 예, 이 조선일보 보도인데요. 정유라 씨 변호인이 돈 세탁, 횡령 사건 전문 변호사다라는 이 보도입니다. 이 덴마크에 있는 변호사를 뜻하는 건데요. 그 체포될 당시만 하더라도 이 얀 슈나이더 변호사였었는데요. 그 변호사는 지금 현재 사임한 상태입니다. 이제 그런데 이 현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요, 처음부터 이 블랭켄베르라고 하는 이 돈 세탁, 횡령 사건 전문 변호사였고요. 그런데 코펜하겐에 그 변호사가 있어서 일정상 오지 못하면서 잠시 얀 슈나이더 변호사가 담당을 했던 거다라고 하면서요. 이 블링켄베르라는 덴마크 변호사는 이
일종의 전관 변호사로서 중앙검찰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고요. 그리고 로펌 홈페이지를 보면 횡령, 배임, 탈세, 자금 세탁, 외환, 부패 전문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얀 슈나이더라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새롭게 소개한 피터 마틴 블랭켄베르 이런 사람들 이름까지 왜 우리가 듣고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 사람이 경제, 자금 세탁, 횡령 이런 거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독일 현지에서 처음에 의혹을 받고 있는 부분들 자금 세탁이라든가 아니면 차명으로 회사를 설립했다든가 그다음에 송금 의혹도 외국환 거래에 관련돼서 불법이 있지 않느냐는 부분에 관해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막으려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많이 언론에 제기가 된 것처럼 독일 같은 경우 자금 세탁이 걸리면 그것 자체로 중형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걸 막으려고 처음부터 생각을 했다라면 정유라 씨 빨리 한국 돌아오는 게 낫겠네요. 빨리 돌아오십시오. 거기서 걸리면 큰일 납니다. 본인의 형사 사건은 생각보다 낫습니다. 빨리 돌아오세요. 여권 무효됐으니까. 지금 여러분은 양지열 권한대행이 진행하고 있는 김어준 뉴스공장을 듣고 계신데요. 마지막 뉴스 하나만 더 짧게 전해주시죠. 예,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이 경찰청 업무수첩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그에 관련해서요, 경찰청에서 인사청탁 의혹에 대해서 진상규명에 들어갔다라는 부분입니다. 인사청탁 의혹에 대해서? 예. 결국 그 인사청탁 의심 대상이라는 데가 몇 군데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101 경비단이나 22 경찰 경호대, 202 경비단. 여기가 101 경비단 같은 경우에는 101 경비단 헤어스타일이 따로 있을 정도로 경찰 내에서도 가장 자부심이 강한 조직이거든요. 어떤 헤어스타일인가요? 약간 2대8에 가깝긴 합니다. 근데 예. 오래된 머리라지만 그게 촌스럽다고 생각 안 하는 게 그만큼 역사와 전통이 있다라고 해서 나온 뒤에도 그 헤어스타일을 고수를 한다는 거예요. 나 101 경비단 출신이다. 예. 그런 정도로 자부심이 강한 데인데 거기에 청탁에 의해서 들어가려 했었다. 경찰의 명예를 굉장히 심각하게 더럽힌 거죠.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사인 김은지 기자였습니다. 이 물 박해는요? 서울에서 진도까지 갈 때 꽤 남아 시간이 걸렸다라고 하셨는데 청와대 관저에서 중대본까지 가는데도 시간이 꽤 걸렸었습니다. 하여튼 어제 그리고 인상적이었던 답변서의 그 표현들에 보면 관저 집무실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그 관저 집무실에 관해서는 저희가 그 전문가분 그 관저 집무실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의 인터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들려드리기로 하고요. 다음 두 번째 뉴스는 뭐죠? 예, 이와 관련해서 박 대통령에 대한 또 해명이 하나 더 나온 건데요. 이 세월호가 물에 완전히 잠긴 참사 당일 오후에 이 학생들이 구명조끼 입었다는데 그렇게 발견하기 힘드냐 이렇게 말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지금까지도 충격을 주고 있는 그렇죠. 발언이죠. 예, 이에 대해서 이 해명을 한 건데요. 이 배가 일부 침몰해서 선실 안에 침수됐더라도 학생들이 구명조끼를 입고 있으니 물에 떠 있을 것이므로 이 특공대가 투입해서 발견할 수 있지 않았냐라는 취지의 질문이었다라는 겁니다. 배 안에 엄청나게 넓은 공간이 있고 그게 배 안에 무슨 수영장처럼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구명조끼를 입은 채 그 안에서 학생들이 떠 있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게? 그렇게 들리는데요. 이게 좀 황당한 상황 인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야기를 오후 5시 15분 정도에 이 중대본에 가서 하거든요. 그렇죠. 그게 TV 중계가 그대로 됐었고 지금까지도 가장 도대체 이건 상황 인식이 안 됐던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였는데 그게 왜곡됐다라는 거잖아요. 전체 취지에는 그런 게 아니었는데 그 부분만 따가지고 마치 악마의 편집 이런 것처럼 자꾸 언론에서 문제 제기를 한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이었던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게. 예, 하지만 그때 말씀처럼 생방송으로 대부분 국민들이 그 전체 워딩들을 봤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마치 이제 의도적인 왜곡이나 악의적인 편집이라고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언론인의 한 사람으로서 해명이 됐어요? 글쎄요. 그게 11시 반에 이미 뱃머리가 완전히 물속에 잠겼거든요. 그렇죠. 그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더라도요. 그 뱃머리가 빼고 다 잠겨있는 상황에서 그 안에서 수영장처럼 아이들이 구명조끼를 입고 구조를 기다릴 수 있다라는 상황인식이라고 한다면요. 글쎄요. 좀 끔찍합니다. 정말로 그렇게 생각을 했더라면 그것도 문제네요. 사실은. 알겠습니다. 네. 어제 또 굉장히 놀라운 뉴스가 하나 또 나왔죠. 큰 뉴스가. 예, 이 또다시 태블릿 PC입니다. 이 태블릿 PC가 한동안 화제가 됐었는데요. 이 제2의 최순실의 태블릿 PC가 나왔다라는 특검의 발표입니다.
이것을요, 이 장시호 씨, 그러니까 최순실 씨 조카가요, 이것을 검찰에 특검에 제출한 건데요. 이 태블릿 PC 안에는 이 삼성과 관련된 많은 자료들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최순실 씨와 관련된 뇌물죄 혐의가 더더욱 밝혀질 수 있는 단서들이 마련된 거죠. 그러니까 이 태블릿 PC는 2015년 7월부터 12월경까지 썼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삼성과 관련해서 제기된 의혹들이 2015년 7월경에 그 전에 과연 승마협회를 통해서 정유라 씨에 대한 말 지원 같은 것들이 계획이 이루어져 있었느냐, 아니면 대통령 독대할 즈음에는 이재용 부회장이 과연 그런 상황들을 파악을 하고 있었느냐, 자신의 이제 승계 과정과 관련해서 이런 내용들이 지금 의혹의 핵심인데 그때 마침 썼었던 내용이고, 그렇죠. 예, 최순실 씨가 직접적으로 주고받은 이메일 같은 것들이 담겨 있다라는 거잖아요. 예. 안녕하세요. 공장장 권한대행입니다. 오늘 2017년 1월 11일은 수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무척 춥습니다. 지금 보니 서울 지역 기온이 영하 8도군요. 오늘 정오에도 일본 대사관 앞에는 위안부 할머니들이 모이실 겁니다. 1992년 1월 8일 시작한 수요 집회가 1265번째를 맞는 겁니다. 20만 소녀들이 끌려갔습니다. 그중 3분의 2가량은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이제 39분이 계십니다. 우리 헌법은 다시는 그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는 약속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대한민국 전체의 합의입니다. 소녀상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 자체입니다. 할머님들을 영원히 잊지 않기 위한 약속입니다. 날이 무척 사납습니다. 할머님들 꼭 건강하셔야 합니다. 악마 변호사의 짧은 생각, 양기열이었습니다. 예, 뉴스공장 홍보수석,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 이한류 시사인. 예, 김은지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추운데 나오시느라 고생하셨죠. 예, 다들 엄청 춥네요, 진짜. 예. 그러게요. 올겨울 들어서 좀 제법 쌀쌀하고 사나운 날씨가 온 것 같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오늘 뉴스 전해주세요. 예, 어제 이 헌법재판소에서 박 대통령이 드디어 이 7시간에 관련된 내용들을요, 이 성명했다, 그러니까 답변을 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예. 이 박 대통령이 어제 이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에 대해서 이 16쪽 답변서를 냈는데요. 여기에는 이 보고서를 받고 검토했다라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날따라 컨디션이 안 좋아서 관저 집무실 근무를 마음먹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배가 완전히 뒤집혀 가라앉은 사진을 보고받은 뒤에도 이 4시간 가까이 관저를 벗어나지 않고 보고서를 검토했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실이 처음 나왔다라고 소개는 해주셨는데 네. 구체적인 사실이 없어요. 그렇죠? 네, 낸 게 16쪽이고요. 거기에 타임테이블로 이렇게 쪼개서 내긴 했지만요. 사실은 이미 알고 있거나 네. 혹은 알려졌던 내용들이긴 합니다. 그리고 처음 보면 청와대에 무장 투입이 있을까봐 이거를 관저 같은 것을 알려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뭔가 거기에 대해서 걱정이 굉장히 많은가 봐요. 근데 실제로 관저 사진 같은 경우가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라든가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에도 다 나왔었거든요. 이미. 예, 그렇죠. 그것도 못 알려주겠다는 거고, 제가 이 답변서를 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뭐라고 해야 될까, 다 보고만 받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보고받았다. 그런 내용이 주로 대통령이 있습니다. 할 일을 했느냐, 헌법재판소에서는 무엇을 했느냐라고 물어봤는데 나는 보고를 받았다. 네. 그게 대통령의 역할이다라고 그동안 일을 해왔던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그 중요한 시간에도 그 정도밖에는 하지 않았던가라는 거고, 또 나왔던 게 정말 궁금해하는 게 이게 도대체 그 긴 시간 동안 무슨 보고를 어떻게 받았길래 상황인식이 제대로 안 돼 있었나라는 부분이었는데, 글쎄 다른 것보다도 관저 집무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긴 했는데 최소한 다 인정을 하더라도 그러면 정말 긴급한 상황이니까 3시부터 이제 가야겠다. 네. 가야겠다 해서 2시간이나 걸렸다는 것도 이상하지만 그 2시간 동안 TV는 볼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런데요. 이 피청구인, 그러니까 대통령 이 변호인 쪽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요. 거기에는 TV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TV로서 상황을 파악하진 않았다. 그러면서 비서진들이 별도의 사무 공간이 있었고 거기에 텔레비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이 보도되면 직접
혹은 전화나 쪽지 메모로 보고하는 경우가 있었다. 뭐 이렇게 아니, 밝힙니다. 비서진들이 상황을 보고한다는 게 그 시각이 온 국민들이 세월호가 거꾸로 넘어가는 모습을 물에 그렇죠. 잠기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워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는데 그럼 그 비서진들은 한 번쯤 와서 대통령님 이것 좀 보세요 이 말도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실제로 사실 눈으로 보면 보는 충격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알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아침 9시 15분부터 사실 이 YTN 보도가 나왔습니다. 예. 이제 그렇게 따지면 뭐 3시, 5시 이전까지도 충분히 앞으로 당겨서도 그 상황을 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참, 예. 김 기자님 그때 현장에 계셨다고 잠깐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날 보도를 보고 처음에는 뭐 전원구조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서 안심을 하다가 예. 상황이 점심때부터 심상치 않다라는 걸 깨닫고 급하게 진도로 내려가서요. 그렇지만 서울에서 진도까지 가는데 시간이 꽤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한 6시, 5시 정도에 도착을 했던 것 같은데요. 그때 이미 뭐 뱃머리밖에 남아있지 않았던 상황이고요.